지금 어쨌든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혁명 같은 것 중에 하나가 AI거든요. AI 관련해서 이게 과연 일자리를 뭐 늘릴 것인가, 주로는 이제 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또 세 분 어떠신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일자리는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그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보면서 좀, 그래서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데 지금 AI 시대에는 사실은 조금 저의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성우나 뭐 디자이너나 번역가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일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사내 뉴스를 하나를 하거든요. 근데 뉴스를 잘못 읽어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AI의 목소리 한 번만 입히면 그냥 수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잘리지 않을까 싶은데.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AI가 정말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노동조합도 요즘에 되게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AI인데 그 책에도 담겼던 것처럼 AI와 뭐 디지털 이런 기술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 일자리가 사실 이제 생기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인간이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뭐 교육을 받아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 고용과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우리 노동자들을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 발전하면 이제 겁을 많이 내는데 사실은 돌이켜 보면 자본주의 역사가 그냥 기술 발전의 역사거든요. 볼링장 가시는 분들은 막 기계에서 막 자동적으로 핀이 탁탁탁 세팅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 사실은 그 핀이 떨어지는 그 뒤쪽에 그 어른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그 뭐 레인이라고 그러네요. 레인 그 뒤에 항상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믿기 힘들지만 그 볼링장이 기계가 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일자리 달른다고. 그렇겠네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볼링장에 일하는 사람은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게 기계가 되잖아요. 되면서 볼링장이 팽창을 해요, 사람들이. 더 많은 볼링장이 만들어진 거. 예전에는 볼링장이 비쌌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서 하고 이러니까. 기계가 되니까 싸기도 하고, 이제 볼링장, 뭐 입장 가격도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미국의 전역에 이제 볼링장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총량으로 보면, 고용 총량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괜히 숫자 고민하지 말고요. 뭐, 늘 것이다, 줄 것이다. 이런, 그런 시간이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지, 소득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훈련 기회를 어떻게 줄지, 아니면 뭐 산업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 관련해서 좀 ILO에서도 뭔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 뭐 디지털 혁명 이렇게 할 때 그 전 세계 기업의 CEO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지금은 훈련 투자를 할 시간.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더 훈련받고 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낙오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메시지 던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한국에서 아마 데스크탑끼리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도 그래 맞는 이야기다. 우리 동의를 했죠. 그래서 다 합시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훈련 투자 공공 부분 줄었어요. 기업 투자도 줄었어요. 왜죠? 왜냐하면 기업이 굳이 투자를 할 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거는 기업에서 가르친다기 보다는 공공교육기관에서 하든지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되고 기업은 또 가능하면 경력직을 뽑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막 그 정치인들이나 그 기업인들이 막 떠들었던 말이랑 실제 행동 간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 뭐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바뀌긴 하겠지만 그게 질 낮은 일자리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질 낮은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그럼 세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만 얘기를 했으니까 과연 질이 안 좋다라는 일자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부터 좀 세 분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기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기자를 그만두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좀 진보 매체 있으니까 좋은 게 웬만한 건 지금 받는 돈보다 많이 받아. 그게 무슨 진짜야,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뭘 고를까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제 딸이 있는데, 딸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질 낮은 일자리라는 게 단순하게 임금을 적게 준다든가, 뭐 목소리를 낸다든가, 뭐 못 낸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에 저 일자리는 부끄럽다는 게 좀, 그것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좀 질 낮은 일자리가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총체적인 차원이에요. 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쁜 일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자리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부정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자리. 자기가 가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지만 그걸로 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월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족이나 전체 공동체 사회가 겪어야 될 추가적인 비금전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 기업이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제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규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걸 했을 때 생기는 뭐 어떤 페널티를 아주 강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걸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게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업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기업이 그런 요인을 만들어서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과제고 뭐 또 정치 이야기가 또 갑자기 나오네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걸 압력을 계속 이제 노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드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원초적으로 이제 소득의 문제라고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있죠. 근데 네. 이게 매년 아주 지긋지긋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좀 관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유독 기업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기업의 앓는 소리에 되게 많이 좀 열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도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아 기업 그래야 되지라고 하는데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임금이 올라야 된다라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되게 억지스럽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배려하지 않는 네. 그런 목소리로 자꾸 비춰지는 이 진부한 내러티브를 매년 깨기가 쉽지가 않고 뭐 책에도 담겼다시피 그런 서사들 왜 우리는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 쪽으로 가져가지 못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이게 국가적으로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좀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이 좀 많죠. 이게 우리가 뭐 일반 대기업 공장의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국가 경쟁력 문제로 보는 거는 뭐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네. 경작 교과서의 폐해라고 볼 수 있죠. 알게 모르게 경제 교과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시장 경제에서는 절대 실업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시장적이지 않은 행위를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첫 번째가 노조, 둘째는 최저임금이거든요.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한 실업 이유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교과서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실증 연구를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별로 큰 영향은 없고 한국은 좀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예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임금과 기업과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 최저임금 논의하는 참가자들이
조금 더 뭐 영악해졌다고 그러나요? 나쁘게 표현하면. 예. 그래서 이게 문제를 자꾸 을들의 전쟁으로 만들어요. 기업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일반 우리가 아는 기업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이 최저임금 결정 문제에 최전선에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노동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의 자영업자는 자기들이 비용을 조정할 힘이 없어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가게세 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가져오는 물건 가격 이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프랜차이즈일 때는 전혀 틈이 없는데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뭐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정책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자영업자는 생각해 보시면 노동자이면서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경제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런 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를 정책 패키지로 고민을 해야지 그 최저임금 공간을 열어주거든요. 저희가 또 오늘 한국노총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혜민 국장님이 지금 준비해 주셨죠? 노동조합에 오셨으니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지금의 노동 그리고 우리 미래의 노동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조의 이제 조직률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과연 노동조합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보면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노조를 처음 접하시는 우리 저 진행자님도 그렇고 네. 과연 그 밖에서 봤을 때 노동조합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의 우리 노동의 미래, 우리 일자리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역할, 뭐 과제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사해 보면 나오는데요. 한국이 막 노조에서 좀 비판적인 국가로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근데 뭐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설문조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당신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 노조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의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유럽이나 미국 수치에 비교해도 약간 높은 편이에요. 오히려 전혀 낮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노조의 필요성, 당위성이랑 또 기대 이랑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갭이 있는 거고 그 갭을 이제 메꾸는 게 이제 제일 큰 주제일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포텐셜이 많다고 잠재적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70%는 무료가 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조 활동이나 그 성과에 대한 반향, 뭐 평가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한국이 그래서 반노조적이라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이제 문제고요.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잖아요. 뭐 재벌 노조, 뭐 귀족 노조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재벌 노조. 그러니 재벌 노조 말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게 외국 생활 오래 하면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기득권 이렇게 해서 뭐 양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냥 노조 문제 말고요 전체적인 노동 시장이나 이 전체 문제에서 조금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청 기업의 비정규직의 산재 문제랄지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 문제 이제 앞으로 오늘 이야기를 못했는데 저는 이주 노동자 문제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앞으로. 제가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표현해서 도전이라고 했지만 이미 좀 많이 늦었어요. 일반적으로 노조 틀에 들어 있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직면하는 과제가 노동시장이 한국에서는 제일 큰 주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를 막 좀 주도해서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판도 짜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이 스위스에서는 자주 합니다. 한숨을. 아니 그러니까 저 이렇게 멀리서 이제 스위스에서 같이 보니까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북콘서트 하면은 또 Q&A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좀 오프 채방을 열어서 국장님께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진짜 추리고 추려서 몇 개만 정해봤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와 사회의 가치를 모두 만족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일자리는 개인과 사회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ILO는 인간노동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제가 이런 특성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막 개인적으로 좀 애를 써서 본인이 하는 거랑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막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뭐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이 개인일 때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만 사회적 가치가 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나는 결심했어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으면 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같이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차이도 줄고요. 네. 본인이 새롭게 사회적 가치를 정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 어려운데요. 저는 노동의 종말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리프 캐니슨 노동의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1980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퍼스널 컴퓨터, PC가 막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노동은 땡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25년인데 아직 노동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그렇게 쉽게 안 없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노동이 아니라 일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을 항상 기여하거든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건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입니다. 금속노련은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원 국장님께서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강조하신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현재 한국 제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오히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요. 정부와 기업은 미래라는 명분 아래에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LO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의 제조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이 각각 어떤 역할을 시급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산업전환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전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기술, 뭐 한국에서 AI 논의하면 AI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식으로 기여해 줄 수 있지 고민이 잘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특징이 투자 열심히 하면 막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최근의 경험을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굉장히 드러난 현상이 막 이렇게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일자리는 없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투자들, 뭐 개발도상국을 보면 투자들의 이 내용을 보면요. 막 인프라 뭐 이런 건 있는데 거기에 사람에 대한 투자, 뭐 기술, 훈련, 숙련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투자하고 나면 매일 불만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왜냐면 인력을 키운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자본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이자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야 돼요. 왜냐하면 전환이라는 게 사람 이동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만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옮겨야 돼요. 네. 사람을 옮기려면 사람을 그냥 우리가 뭐 오락하듯이 뭐 이로 옮긴다 해서 사람이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소득 지원도 필요하고 훈련 지원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자본에 1,000만 원 쓰시면 자꾸도 사람한테 500만 원 쓰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려면은 진짜 노조의 힘이 커져야 되고 보이스가 커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노조가 해야 될 게 백과사전이에요. 봉사자다. 자문자답.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뭔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법률원 조정민 변호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년이 법률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고 정년에 대해서 사인간 합의로 결정하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년 65세 연장 아젠다가 논의 중인데 지난 정년 연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가 법원에 따라서는 유효 혹은 무효라면서 여전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서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65세 연장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혹은 노총이 함께 논의해야 할 이슈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하고는 맥락이 너무 달라요.
외국에 보통 정년퇴직이라고 할 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년퇴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 논의랑 연금 개혁 논의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에서 논의되는 복잡한 논의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는 것도 사실 한국과 일본만 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한국에서 정년퇴직을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예를 들어서 4.5일제 이런 것도 논의를 하는데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되는 노동 계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 취약계층 여기에 대한 함의도 좀 고려를 하셔서 좀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책의 목적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받아 적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질문 다 맞춰봤고 마지막으로 짧지만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드네요. 1시간 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주 무겁진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팬심으로 강의를 듣듯이 들었습니다. 자주 한국에 오셔가지고 대중들한테 그리고 노조나 그런 시민사회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화두에서 던졌다시피 일의 세계라는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고 이 문제에서 대체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노조가 주도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체계도 있어요. 노조가 정책적 역량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현장에 기반해야 된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들의 이제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주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장님이 정리를 잘하시네요. 그렇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대화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한국노총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서 더욱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